안녕하세요. 그간 제가 톡톡 사연을 정말 재미있게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일상에서 함께하는 조용한 친구 같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재미있게 잘 들어온 것에 대한 보답까지는 안 되겠으나 마음 많은 보답을 하는 자세로 제 이야기도 한번 사연으로 신청해 볼게요. 이곳에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분명 많으실 테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그림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셨나요? 소위 우리나라 사회가 규정하는 성공의 틀, 그 안에 들어와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워낙 겸손과 절제를 미덕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인지라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데요. 다만 세상이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은 평가가 많이 달라서 말이죠. 경기도의 변두리 고즈넉한 동네에서 두 분이 살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신 이후로 그 동네에 정착을 하셨고 한 자리에서만 계속 살아오셨답니다. 즉, 저의 태어난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무런 세상 물정도 모르고서 마냥 즐겁게 뛰어다니던 시절에 그 동네를 비롯한 지역 일대가 거의 시골 논밭이었습니다. 사실 거의라고도 후하게 쳐준 것이니까 고개를 돌리면 눈에 닿는 곳들이 전부 다 푸근한 시골 풍경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셈이죠. 그런 곳에서 오빠와 저 이렇게 남매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땅만 하염없이 광활할 뿐이지 좁은 시골 사회였던지라 소문이 집집마다 번지는 건 당연했어요. 저희 오빠가 중학교에 다닐 때 잠깐 방황을 했었거든요. 불량한 것들에 눈을 떠서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바빠서 모르셨고요. 그런데 동네에서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더니 저희 집까지 그게 당도했던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신나게 떠드시는 걸 기어이 엄마가 듣고 마셨고요. 아버지도 눈치를 채셨습니다. 한껏 겉멋이 들어서 어깨에 힘주고 걸음걸이도 건들건들 다녔던 오빠가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뭐 아니면 도 같으시는 분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성격이 화끈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하고 마냥 허허실실하셨으나 할 때는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개 잡놈이 너 그럴 것 같으면 학교 때려치워. 아이고 영탁이 아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한테 학교를 때려치우라고 그래. 잘 어르고 달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예 호적에서 봐버린다고 할까? 어르고 달래기는 뭘 어르고 달랜다는 거야. 저놈이 5살배기 어린애야? 저놈은 이제 품 안의 어린애가 아니라 16 먹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다 큰 녀석이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나이라고.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부모 가슴에 대목 받고 네 동생한테 본이 못 되어 보일 것 같으면 아예 학교도 때려치우고 집에서도 나가버려. 밖에 나가서 너 멋대로 아무렇게나 혼자 잘 살라고. 너 같은 놈에게 먹을 음식, 입힐 옷 따위는 여기에 더 이상 없으니까. 엄마가 만류를 해봐도 소용이 있을 턱이 없었죠. 한번 불이 붙으면 끝인 발사하는 대포 같으신 분이 아버지셨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사춘기 열병을 앓을 시기가 오더라도 절대 선을 넘어서까지 일탈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나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멋대로인 한창 때의 남학생을 길들이기란 쉽지 않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어설프게 혼내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얄짤없이 강하게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얻어맞는 쪽이 낫지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오빠는 너무 놀라서 머리가 어질어질한 듯 보였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욱해서 그러겠다고 했다가는 정말로 끝장인 상황이 펼쳐질 기세였어요.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엄마는 오빠를 향해 필사적인 눈짓을 보내셨습니다. 네가 자존심이나 세울 때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바닷가 한 몸이 되도록 납작 엎드려야지. 엄마의 그런 뜻을 저조차도 해석할 수가 있었네요. 오빠는 반항기를 쏙 빼고 아버지 앞에서 그날 필사적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에 아버지의 화가 풀리지 않아서 오빠는 진심을 다해서 빌고 또 빌어야 했죠.
그 시절에 시골 동네에서 오빠가 첫째이자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만 받았겠나요. 그야말로 왕자님이었고요. 어와둥둥 내 새끼 소리만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 오빠였어요. 당연히 아버지도 당신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오빠는 그래서 더욱 기세등등하며 자랄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작정하고 혼을 내시는 것에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면 돌변하시고 무서워지는 분이신 줄은 알았는데 설마 나한테도 그러실 줄은 몰랐어. 나 혼내시려고 내 길을 꺾어 놓으시려고 홧김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집에서 쫓아내실 작정이셨던 거야. 그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어. 그러면서 오빠는 앞으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불량하게 놀러 다니는 고등학생 형들과 그 형들과 친한 덕분에 학교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본인의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서 끼어들었을 뿐 진심으로 그들과 한패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놀러 다니는 걸 그만두고 공부만 하겠다고 하자 그 변심에 앙심을 품은 나쁜 친구들이 오빠를 따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빠는 굴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중학교 생활을 마쳤죠. 사고 한 번은 안 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러나 대학 입학해서는 미끄러졌죠. 엄마는 오빠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우리 영탁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너를 낳은 내가 잘못이지. 공부 머리를 옳게 물려주지 않은 엄마가 잘못인 것이지. 자식이 뭐가 잘못이겠니? 저기 당신, 그렇게 말을 하면 꼭 영탁이가 공부머리가 없어서 앞으로도 공부는 안 될 거라는 소리 같잖아. 그치만 애가 할 만큼 열심히 해봤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오죽하면 옆에서 아버지가 민망해하셨죠. 엄마는 열변을 토하시며 오빠에게 굳이 재수, 삼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봤자 떨어지고 또 떨어질 게 뻔하니까 애초에 괜한 시간 낭비와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셨어요. 누구보다 성실한 자세로 공부를 하였으나 성적은 처참하였던 오빠가 부끄러움에 물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솔직히 말해봐라. 너 지난번 시험 때 성적이 얼마나 나왔었냐? 대충 10등 정도를 했어. 반에서 10등이라고? 야, 네가 확실히 나보다 낫구나. 네가 외곽 쪽 공부 머리를 이어받았나 보다. 아니 오빠, 뒤에서 10등 정도라는 뜻이야. 그걸 뒤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도 참 너다. 아, 미치겠네. 우리 부모님 생각만 하면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일단 대학을 잘 가야 하잖아. 그렇지. 대학을 잘 나와야 사회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성공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글렀다. 엄마가 하신 말씀 중에서 틀린 게 없어. 해도 안 될 머리야. 전교 10등 정도 하는 공부 잘하는 놈들의 수준으로 나도 책상 앞에 붙어 있었는데 성적은 그 꼴이잖아. 아휴, 어떡하냐. 나는 공부와 궁합이라는 게 안 맞는 것 같다. 나도 대학 잘 갈 자신이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한계에 도전을 해봐도 명문대까지는 못 갈 거라는 생각만 드는걸. 오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자식 농사를 망친 거야?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서영이네는 1년 농사 다 망쳤는데도 서영이네 언니가 이번에 대학 잘 가서 아주 한박 웃음이래. 자식 농사 잘 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제일이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웃음꽃이 맨날 핀다는데. 아휴, 너는 진짜 속도 없이 그런 소리를 잘도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성깔이라는 게 있고 깡따구라는 게 있는데 너는 그렇게 성격이 맹해서 어떡하냐? 아무튼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자랑스럽지 못한 자식들 같아서 나는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 대학을 잘 갈 머리만 내가 있었어도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놈의 대학이 뭐라고 인생의 성공의 시작점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싸매지던 오빠는 마지막까지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였으나 안 될 것 같으면 사서 고생하지 말라는 엄마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동네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손을 돕는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일찍 군대나 가버렸죠. 자살한 사고 한 번을 친 적이 없었고 오빠에 비해 존재감이 흐릿해서 영탁이 동생 정도로 항상 불리며 살았던 저는 매사에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으나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은 아니었으므로 대학 입학에서 시원하게 미끄러졌습니다. 천운? 기적? 그런 건 없더라고요. 갑자기 시험날 저에게 찍기 신이 강림하는 영화 같은 일 따위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오히려 평소 실력보다도 시험 성적이 못 나왔잖아. 큰일이다. 나는 죽었다.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저는 이게 제 것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그럴싸한 대학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었던 거예요. 운도 실력이라고 세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실력이란 실력은 다각도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부모님께 형편없는 제 성적을 밝혔죠. 냅다 무릎부터 꿇었더니 부모님은 동시에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죄송해요. 설마 이렇게까지 제가 시험을 못 볼 줄은 몰랐어요. 아휴, 괜찮다,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런데 너랑 친한 애 서영이는 성적이 어떻게 나왔다고 그러든? 네? 잘 모르겠어요. 제 성적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서영이 성적은 자세히 안 물어봤는데 얼핏 듣기로는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겠다고 그러던데요. 옌병, 그 집은 또 잔치 한마당이겠구만. 삼남매가 고루고루 대학도 다 잘 가고 지랄이람. 그 집은 무슨 복을 그렇게 타고난 건지 모르겠네. 무릎을 꿇고 앉은 저를 지나쳐 엄마는 터덜터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엄마가 제 친구 서영이네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숨과 함께 자리를 떠버리신 엄마 때문에 저는 속상했죠. 오빠가 대입을 망쳤을 때는 그저 괜찮다며 의연한 모습만 보이셨던 분이 왜 이번에 저런 모습을 보이시는 건지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향해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영수가, 네 엄마가 요새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아마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러는 거겠지. 개념치 마라. 아버지, 저요. 머리 싸매고 열심히 재수를 해볼까 해요. 대학 가야죠. 아서라, 내가 보기에 너는 공부로 대성할 그릇이 아니다. 네? 너무해요. 왜 벌써 안 된다고 하세요? 오빠는 이제 군대에서 나오면 뭐가 됐든 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살겠죠. 남자니까. 힘도 세잖아요. 여기저기서 부르는 것도 많을 것 같고 먹고 살 걱정은 없겠지만 저는요? 대학도 안 나온 고졸 여자애가 여기서 뭘 해먹고 살아요. 지지부진한 일이나 전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까요? 남매가 나란히 대학을 못 나오다니 창피하기도 하고 두 분께 죄송스러워요. 대학 그게 신이라도 되냐? 나도 대학 안 나왔다. 지금의 저랑 오빠하고 당시의 아버지하고 어떻게 같아요? 게다가 엄마는 대학 나오셨잖아요. 그래, 말 잘했다. 너희 엄마가 졸업한 대학교 말이야. 거기 이름 말하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헷갈려한다. 그리고 그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네 엄마가 그것과 연관 있게 사는지 봐라. 전혀 아니지. 그저 집안이 받쳐줘서 재력으로 밀어붙여서 대학 간판을 따낸 것뿐이었어. 말 그대로 간판일 뿐이야. 사는 모습과는 상관이 반드시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게 대학이란다. 절대로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네 친구 서영이네니까 거기 내가 하도 자식들 대학 가지고 동네방네 자랑질하고 다녀서 네 엄마가 속이 좀 상하기는 했겠다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그리고 그 집이 우리 집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네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란다. 저는 아버지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처 자세히 몰랐고 생각도 깊이 해본 적이 없어서 간과하고 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사실 대학 입학해서 줄줄이 미끄러졌던 오빠와 저희 남매는 다른 사람들보다 출발선부터 달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가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태어났으면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영수가, 네가 여기서 네 오빠처럼 농사일을 배워볼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을 해볼 것도 아닌데 굳이 서울로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냥 대뜸 서울로 가라고요? 저야 좋기는 하지만 서울에 가서 당장 어디서 살면서 일을 구해요? 너는 외가가 서울인데 뭘 걱정해. 일단 가서 비벼. 되는 대로 비비면 받아주겠지. 아버지의 주장에 저는 당황스러웠으나 옆에서 엄마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셨기 때문에 수긍을 하였습니다. 곧장 짐을 쌌었네요. 서울에 간다니 일단 행복해서 친척집들을 전전하든 말든 기대감에 찼었죠.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날짜가 정해지고 부모님은 새삼 동네의 전경을 둘러보셨어요. 아버지가 투덜거리셨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백화점이니 대형마트이니 하는 거 좋아 보이고 훌륭하고 의리의리해 보여도 솔직히 담이 나지는 않았어. 그런 거 살면서 필요도 없었으니까. 우리한테 맞는 그림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거하고 별개로 이쪽도 뭔가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거나 하는 게 조금은 있어야 하잖아. 어째 부동산 개발마다 비켜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재수가 없는 것도 신기하네. 이 동네는 위치가 안 좋으니까 개발이 안 되지. 당신도 알면서 그래? 위치가 원래 전부야. 세상이 발전하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이놈의 동네는 발전이라는 게 없구만. 서울은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다던데 이런 위치에 털을 잡은 우리의 안목을 탓해야겠군. 당신은 가끔 보면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더라.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이 투덜거리는 걸 누가 보면 복에 겨워서 미쳤다고 욕을 할 거야. 우리가 쌀통이 비어서 굶기를 내 아니면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걸 못 사기를 내. 천성이 아껴 쓰고 과시하지 않는 성격들이라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우리가 돈은 많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돈벼락 못 맞는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고 그러지 말자. 엄마의 타박의 아버지가 머쓱한 얼굴로 헛기침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해주었을 때 본인을 포함한 형제들이 모두 대학을 잘 간 제 친구 서영이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떠올렸죠. 부럽다면서 선망의 눈빛을 저에게 줬었어요. 본인은 죽도록 4년 내내 공부를 할 일밖에 안 남았고 그건 모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돈을 잘 벌고 결혼을 잘하는 것이 최대 목표인데 저는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도 되겠다며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봤었어요. 자식 농사를 잘 지어낸 서영이네를 포함해서 자랑거리를 안고 사는 그 어떤 집이라도 공통적으로 저희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저희 집을 두고 부러워 뒤시겠구만 이라면 농담조로 말씀하시고는 했었죠. 하도 부모님이 사치를 안 부리고 사셔서 제가 자주 망각하고 살았던 사실은 저희 집이 부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서울분이세요. 외가가 서울에 있고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일생일대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엄청나게 성공시키시는 바람에 외가가 우뚝 솟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개 같은 진일파 출신 놈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최소한 그런 놈들보다는 잘 살아야겠다 싶어서 걸어본 도박이었는데 사업이 이렇게나 성공을 하다니 하늘이 나를 도왔구나. 외할아버지는 기계가 보통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선택으로 성공을 크게 이뤄내셨겠죠. 좁고 허름했던 방 두 칸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외가는 사업이 성공할수록 좋은 집으로 옮겨갔고 종국에는 멋들어진 단독주택에서 파출부 이모님까지 두고 사는 한마디로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외가는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총 4남매인데요. 둘째이신 이모만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다른 세 분은 전부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때 그 시절임을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참고로 엄마가 막내이시고요. 엄마가 20살, 이제 막 대학 생활을 하고 계셨을 적에
외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었죠. 늘 강인한 모습만 보인 외할아버지였기에 온 가족이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살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서 고비도 겪어보는구만. 하지만 이겨내면 그만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대범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셨던 외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러나 이듬해로 넘어가자 점차 당신의 시대가 건강 문제로 저물게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되었죠. 뚜렷한 호전이 없으셨거든요. 지난 22년간 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쉼없이 달려왔다. 게으름 한번 피우지 않고 매일 아침 새벽 5시가 되면 기상해서 하루를 시작했고 15년 전부터는 그야말로 내 세상이었지. 그렇게나 열심히 달려온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인가? 내가 고작 이렇게 되고 싶어서 쉬지 않고 개처럼 일을 해온 것이었나? 그때 외할아버지께서는 크나큰 허무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여도 건강을 빼면 시체인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셨던 거예요. 마음만은 청춘이고 현역이고 언제까지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으나 지난 과욕으로 인해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다며 외할아버지께서는 씁쓸하게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살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외가의 사남매 중에 마지가 외삼촌이신데요. 장남이시기도 하셨고 여러모로 외할아버지를 빼닮아 그 뒤를 잇는 인물이셨어요. 외삼촌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다들 그랬다네요. 그리고 외삼촌이 당시로 봐도 좀 이르게 결혼을 하셨거든요. 가정까지 이미 꾸리신 분이라 여러모로 외할아버지의 뒤를 잇기에 모든 안정감을 갖추신 분이었어요. 26에 결혼을 하셨는데 이르게 결혼을 하셨던 것은 아마 외숙모가 2살 연상이신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외숙모가 원체 부잣집 딸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원래도 그럭저럭 사는 집안이었는데 특징이 있다면 강남에 땅을 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강남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으로 떠올랐고 개발은 끊임없이 이뤄졌습니다. 외숙모네 집안은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셈이었죠. 아니, 요새는 로또가 물가를 못 따라가서 인생 대역전까지는 아니라고 여겨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로또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초대박이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그런 초대박을 맞은 집안의 고명딸이 외숙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돈만 많고 다른 건 없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학벌 같은 거 말입니다. 특히나 외숙모는 공부에 재능도 관심도 열정도 일찍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허구한 날 집안에서 공부 잘하는 놈 만나서 시집이나 빨리 가버려라. 이런 잔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진절머리가 날 만큼 잔소리가 자주 날아오니까 외숙모는 도리어 반발심이 생겨서 시집을 일찍 안 가셨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외삼촌을 만나셨던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번째로 만나던 날에 외숙모가 먼저 외삼촌한테 청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너무 놀라서 그때 심장이 떨어질 뻔하셨다네요. 아니, 저기 우리는 지난 만남 때 서로를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2번째로 보는 건데 결혼을 하자니요? 혹시 낯술이라도 하고 오셨어요? 그럼 몇 번을 봐야 결혼을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거죠. 저는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아버지 사업도 열심히 뒤를 이어야 하고 장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잘해서 저희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외숙모가 갑자기 종이 위에 웬 숫자를 적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숫자냐고 외삼촌이 물으셨고요. 우리 집 재산이에요.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부모님이 꽉 막히신 분들이기는 해도 특이하게 예전부터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나중에 재산은 균등하게 나눠주신다고 공표를 해오셨고요. 합시다 결혼. 일생의 반쪽을 만났는데 굳이 길게 질질 끌 필요가 없죠. 깜짝 놀라신 외삼촌은 그 자리에서 청혼을 수락하셨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법한 두 분의 결혼 이야기는 집안에서 두고두고 전설로 회자가 되었고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투철하셨던 외삼촌은 부잣집 공양딸인 외숙모와 결혼을 일찍 하시면서 그야말로 아무런 걱정 없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게 되셨죠. 외할아버지께서 눈물을 머금고서 뒤로 물러나신 만큼 외삼촌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외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을 때 모두가 눈앞이 아득해졌었는데 어느새 그건 지나간 과거가 되어 있었고 이제는 외삼촌의 시대가 열려 있었네요. 저희 엄마는 이걸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돌고 돌면서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말입니다. 이왕이면 제가 대학을 잘 가서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을 걷기를 바라셨으나 이미 어차피 어그러진 것, 서울에서 살게 된 저를 향해서 엄마는 대학생활 대신 사회생활하게 된 것이 저의 운명이라며 어떤 그림이든 멋지게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를 실망시켜 드릴 것 같아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저는 엄마의 따뜻한 조언을 듣고 나서 펑펑 울었네요. 이모 댁에서 서울의 일상을 시작했던 저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우선 새로운 곳에서의 낯선 기분을 지어가고 있었죠. 서울로 대학을 온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해서 만나기도 했었어요. 우리는 이제 곧 시험 기간이라서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만 해야 할 텐데. 영숙이 네가 진짜로 부럽다. 네가 이렇게 팔자가 좋은 애였다는 걸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너희들은 나만 보면 그놈의 부럽다는 소리뿐이야? 오늘 밥값 내가 쏘라는 뜻이지? 그래, 알았어 이 지지배들아. 내가 엊그제 알바비 받은 건 또 어떻게 알고서 일어나 모르겠네. 에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 너희 집에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 애들도 있기는 했지만 모르는 애들이 더 많잖아. 좁은 동네였고 그 얼굴인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모르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너희 집이 엄청 검소하다는 뜻이겠지. 너만 해도 서울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돈이나 펑펑 쓰면서 놀러 다니고 싶을 텐데 아르바이트나 묵묵히 하고 있잖아. 그게 대단한 것 같아. 우리가 너보다 더 돈을 많이 쓰면서 지낼걸? 그런가? 하긴 우리 부모님이 워낙 사치스러운 걸 싫어하셔서 나도 자연스럽게 닮은 것 같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안 들거든. 우리 집에 돈이 어느 정도로 많은지, 얼마나 잘 사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희한하게 이건 우리 오빠도 똑같더라. 자식이 부모를 닮게 되어 있나 봐. 너희 오빠가 예전에 엄청 혼나고서 정신 차렸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잘 알지.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똑바로 잘 살고 계시는가 보구나. 오, 신기하네. 진짜 그런 기질은 유전인 건가? 아무리 크게 혼났다고는 하지만 오빠가 그 이후로 찍소리 반항 한 번 안 하고 얌전하게 묵묵한 모습으로 사는 걸 보면 친구들의 맘에 따나 물려받은 기질이 있는 듯 싶었네요. 오빠는 서울로 상경한 저와는 다르게 계속 고향 생활만 하다가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일을 진지하게 배워 나갔고요. CCTV를 달러 다니는 일이었는데 그때 막 이제 시골에서도 보안이 필수가 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던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인맥이 넓은 아버지를 둔 게 오빠였으니 초반부터 거의 그 지역 일대에서는 독과점 수준으로 일을 받게 되어서 아주 바쁘게 돌아다녔답니다. 크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CCTV를 교체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에게 색식감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었죠. 새언니는 그 지역 사람은 아니었고요. 친정이 충청도인데 먼 친척들이 이쪽에 살고 있어서 연고가 살짝 있었습니다. 오빠하고 딱 한 살 차이인 새언니. 얼마나 참하고 수더분한지 모릅니다. 약간은 과장스럽게 표현을 해보자면 새언니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요즘 사람이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봤었네요. 사람이 그렇게 단정하고도 단아할 수가 없었어요. 나보다 아들놈 장가 잘 보낸 놈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우리 며느리 보기만 해도 흐뭇해서
껄껄 웃음이 다 나올 것 같구나. 특히나 아버지가 새언니를 마음에 쏙 들어 하셨답니다. 그저 착하고 수수하기만 한가요? 알뜰살뜰한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야말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최고의 며느리상이었네요. 그런 새언니를 만나서 오빠는 더욱 성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잘 사는 오빠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큰 돈은 못 벌었으나 가계부를 쓰면서 그 안에서 제가 돈 관리를 해나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전세 자취방을 구했기 때문에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거의 없었기에 적은 벌이로도 저축이 가능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저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한 친구들은 이제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는 게 남은 목표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저에게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할 일이 없으니 좋겠다면서 부럽다고 하더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 부럽다는 소리가 마냥 좋게 들리지도 않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스스로 사회생활하면서 경력도 쌓고 돈도 모아가고 있는 제가 부모님의 그늘에만 가려져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형편이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되도록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알아서 해낼 수 있는 선은 스스로 해내고 싶다는 결심이 굳어졌네요. 오빠처럼 마냥 수더분하고 얌전한 상대를 찾을 생각은 없었어요. 오빠하고는 달리 제가 서울 생활을 쭉 해왔었잖아요. 화려한 도시 속에서 제가 보고 겪은 것들은 오빠하고는 달랐고요. 결정적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사촌 형제들이 각자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잘난 집안의 상대와 인연을 맺는 걸 제 눈으로 다 직접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물욕이 있으며 적당히 돈 타령을 할 줄 아는 집안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이었어요. 다만 생일이 빨라서 학교를 저보다 1년 먼저 들어간 경우였고요. 서울에서 태어나 군대 생활을 제외하면 한 번도 다른 지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실 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 전세를 준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가 집안 재산이었고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중소기업에서 정년까지 다니시는 분이었네요. 낚시를 워낙 좋아하고 즐기셔서 주로 전국 팔도의 낚시 명소들을 찾아다니시는 재미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예전에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을 15년가량 하셨던 분이었고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여성 의류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무실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요. 남자친구의 형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무실에 몸을 담고 있었으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남자친구 집안의 소개였고요. 저는 이 집안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평범한 가족에 가까운 듯 싶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남자친구는 저의 가치관을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저축을 좋아하고 시간을 내서 주식 공부를 하는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것이 본인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친정 오빠와 새언니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었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누나한테 견제를 받는 동생이었거든. 내가 막내인데다가 아들이니까 나 혼자만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할까봐 누나가 일찍이 나를 길을 눌러놨었지.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하면 잘난 척하는 여자하고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으스대면서 큰소리치는 집안의 여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고 진작에 마음을 먹었던 게 만약 그런 집안의 사이로 들어가면 나를 우습게 알고 깔볼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 검소한 게 우리 가족 특징인데. 잘난 척하고 거리가 가장 먼 집안이 우리 집안이야.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게 사시는 걸 좋아하시거든. 그냥 시골 생활이나 조용히 즐기시는 게 최고라고 여기시는 분들이야. 그치만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그런다는 건 아니야. 일어놓으신 게 워낙 많은 분들이라 지금의 여유를 누리시는 중이거든. 와, 역시 시골에 은근히 알부자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구나. 남자친구하고는 왠지 결혼하면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서로의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만 봐도 인연이라고 느껴졌습니다. 1년 만난 남자친구하고 결혼 생활이 있다고 집에 말했었죠. 부모님이 놀라서 펄쩍 뛰셨습니다. 어디서 뭐하는 놈이냐고 흥분을 하시길래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렸었죠. 서울에 사는 사촌들이 제 남자친구를 한 번씩 봤었고 친구들도 다 인사를 시켜줬었는데 전부 하는 소리가 인상 괜찮고 집안도 좋아 보인다는 평가였다고 그랬더니 부모님 두 분 다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이 되시더군요. 남자친구네 집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신 후에 엄마는 살짝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습니다. 영숙이 네가 벌써 결혼을 할 때가 되다니 대견하면서도 괜히 섭섭하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이 결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더 피어올랐죠. 예비 시댁은 서울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인사를 갔었습니다. 제가 착실하게 살아온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셨다며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생활력이 강해 보이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졸이라는 대목이 나왔는데 그 순간 두 분 다 조금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형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결혼한 오빠가 하나 있다고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오빠도 고졸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당황하신 기색을 못 감추셔서 저야말로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표정 관리를 그때부터 영 못하시더라고요. 유야무야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튿날 남자친구가 대신 저한테 따로 사과를 했었어요. 고졸 학력인 것을 두 분이 진작 모르셨기 때문에 조금 놀라신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실 수 있겠다 싶어서 수긍을 하였지만 제 기분이 조금 찜찜했죠. 만난 지 1년 만에 너무 섣불리 결혼을 입에 올렸던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세언니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금세 결혼을 했는데 잘 사는 걸 보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마음을 다잡았었네요. 일단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양측의 공통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상견례 날짜가 일찍 잡혔어요. 장소는 서울에서 빠져나와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식당이었고요. 주차를 하는 앞마당이 넓게 펼쳐진 한정식 전문 집이었습니다. 오빠하고 새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왔고요. 아버지는 급한 일이 잡혀서 따로 오기로 하신 바였습니다. 남자친구네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남자친구의 누나와 형까지 딱 5식구만 모였어요. 양측이 5명씩 머릿수를 맞추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들 오신 겁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막힌 줄 알고 일찍 출발했는데 하나도 안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 측도 마찬가지였기에 예약한 방으로 다 같이 향했죠. 밖이 내다 보이는 방이었고요. 수더분하고 차분한 기운을 풍기고 있는 저희 엄마, 오빠, 새언니는 다들 깔끔하고 정갈한 옷 차림새였습니다. 역시나 단아한 미인이라 할 수 있는 새언니를 향해서 인사치레가 먼저 쏟아지더군요. 고우시다는 칭찬이 쏟아지는 곳에 새언니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아기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생활에 만족하다 보니까 얼굴이 폈다는 대답을 했었죠. 그러자 자연스레 오빠가 하는 일로 주제가 옮겨갔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에 카메라 설치하러 다니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기술이 있으니까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네요. 오빠의 대답에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군요. 그러자 제 옆에 엄마가 입을 여셨고요. 대학이요? 나오면 좋지만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있다면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게 대학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시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하긴 시골에서 사시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아야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런 면에서 고졸인데 당당하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일 다니고 야무진 딸을 잘 두셨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를 겨냥한 말씀을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웃어야 하는 때인가 싶어서 저도 그냥 미소를 지었고요. 그러자 저를 따라서 엄마도 그저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어머님이 자식들 자랑을 시작하신 거예요. 결혼 당사자인 남자친구의 잘난 부분을 듣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누나와 형 이야기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떨떠름했네요. 첫째와 둘째 모두 시집 장가를 끝내주게 잘 갔다면서 어머님이 열변을 토하셨는데 말릴 생각은 않고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중이었습니다. 황당해졌던 대목은 아버님이 한숨을 내쉴 때부터였죠. 결혼에 있어서 아무리 남자보다는
여자 쪽의 수준이 못한 게 마음이 편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자식 잘 키워놓은 입장에서 이런 결혼 진행하는 게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갑자기 웬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정정을 하기는커녕 애틋한 눈빛이 되어서 자기 부친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그 발언에 완전히 동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던 바로 그때였어요. 어라, 아버님이 도착하셨네요. 창밖을 바라본 새언니가 작게 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하필이면 주차구역이 식당 바로 앞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았던지라 가까운 곳에 트럭을 주차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세상에, 저게 뭐지? 트럭에 웬 잡동사니가 저렇게 있어?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그렇게 중얼거리셨고요. 그쪽 가족들이 다들 경악을 한 것 같길래 제가 재빨리 남자친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여태 말을 안 했냐? 안 했던 거면 지금이라도 해라. 이런 표시였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을 향해서 빠르게 소탁거리더군요. 저희 아버지 그때 고물상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고물상 사장님하고 원래 친분이 깊으셨어요. 사장님이 엄청 구두쇠이신데 아버지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네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편찮아지시는 바람에 수술과 요양이 필요했고 아버지가 고물상 일을 봐주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전부터 고물상을 들락날락하시며 한참 수다도 떠시고 수집도 같이 나가시고 그랬던지라 그 일을 하시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남자친구가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족들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을 하셨는데 면재질의 자켓과 바지를 차려입고 오셨어요. 안에 받쳐 입으신 시원한 체크셔츠가 멋스러웠건만 이미 편견을 가득 담은 남자친구네 가족들의 눈동자들이 볼신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넉살 좋게 먼저 인사를 건네셨고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거리도 끌어오셨지만 도무지 상대 측의 똥 씹은 표정들은 풀릴 줄은 몰랐죠. 남자친구만 가운데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고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실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제 공격을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먼저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고물상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기분이 상했네요. 어느 정도 집안에 돈은 있다고 들어서 안심을 했던 건데 이렇게 수준 차이가 심하다뇨? 돈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그 수준을 알겠네요. 시골 기준에서 보면 그 돈으로는 떵떵거릴 수 있겠지만 서울에 와서는 작은 빌라 하나 기껏 장만하면 끝인 돈 아니겠어요? 제 말 맞죠? 흥분해서 다다다 외치시더군요. 남자친구의 누나가 말리는 신용을 대충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아예 눈물을 쏟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막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누나로서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 어렸을 때부터 자기 누나 형한테 한 번도 안 대들고 자랐던 게 우리 순한 막내였지. 그런데 그 착하고 순한 애가 고작 이런 집안의 사위가 된다는 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좀 더 번듯하고 가진 거 많은 집안과 연을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쌓은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하다 못해서 바닥을 친 상태였고요. 저의 차갑게 식은 눈빛을 부모님과 오빠 부부가 슬쩍 확인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때 다들 결단을 내린 것이었죠.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그 유명한 외삼촌과 외숙모의 일화가 스치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숫자로 상대의 입을 다물릴 작정이셨죠. 얼핏 듣기로는 돈돈거리는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돈돈거리는 거 맞아요. 속물이라고 하셔도 별 수 없어요. 돈은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례인 것을 알면서도 제가 안 이럴 수가 없네요. 딸내미 시집본을 작정을 하게 되니까 모처럼 은행에 들려서 통장 정리라는 것도 해보게 되더군요. 마침 제가 통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잘 됐네요. 평소에 자랑이라는 것과는 담을 쌓고 살자는 게 저의 지론인데 웬일로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통장을 트럭에 두고 내리실 수 없었나 봐요. 아버지는 품에서 통장 3개를 꺼내셨습니다.
차례대로 펼쳐진 통장은 각자 엄청난 액수가 찍혀 있었죠. 농협에 20억, 국민은행에 35억, 신한은행에 15억. 갑자기 들이밀어진 통장에 당황하던 남자친구가 금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얼마야? 합치면 70억? 현금으로 70억? 그때 새언니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향해 얼굴을 기울였죠. 아버님, 새마을금고는 정리하셨어요? 그래. 이번에 싹 정리했다. 그놈들 아무래도 말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더라. 그냥 돈 빼버렸어.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까요? 새마을 계좌에 2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옮길까 싶네요. 두 사람의 대화에 남자친구네 가족들은 전부 충격에 빠진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넘쳐 흐르는 표정을 하신 엄마가 새언니에게 한마디 날리셨죠. 뭐? 2억? 그까지 푼돈 정도는 그냥 둬라. 너는 네 명의 부동산만 해도 20억은 되지 않니? 2억 정도는 그냥 냅둬도 되지. 어머님, 20억이라뇨.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그거 많이 올라서 30억이에요. 그랬니? 그게 그렇게나 올랐어? 네. 역시 건물 가지고 땅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는 운도 좋다. 내 친정 식구들은 죄다 서울 강남에 건물 하나씩 들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것 같은지.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것에 새언니가 오호호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더군요. 애초에 새언니가 잘 사는 집의 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오빠한테 신부감으로 갖다 붙이지도 않았겠죠. 아버지가 땅 부잣집 아들이었고 돈을 벌고 모으는 능력도 좋으니까 엄마 같은 배경을 가진 분과 만나셨던 것이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때 반항기를 잠시 겪었던 오빠와 결혼한 여자이니 기본적으로 새언니도 잔잔한 미소 아래 싸움딱 기질을 숨기고 있어서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자리 쪽난 것 같으니 맛있는 점심이나 먹으러 갈까요? 제가 쏠게요, 아버님. 한우 어떠세요? 그거 좋지. 한우는 언제나 환영이다. 자, 다들 가자. 저희 가족들이 신이 나서 일어났을 때 상대 측은 울상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얼굴에 핏기가 가신 채로 제 팔을 붙잡았죠. 이게 대체 전부 무슨 소리야? 집안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왜 여태까지 얘기 안 했어? 정확히 얼마 있냐고 그럼 진작에 물어보지 그랬어? 외가 쪽 재산만 300억은 된다. 어쩔래? 제가 신경질적으로 답하자마자 오빠가 남자친구의 팔을 떼어놓았습니다. 덩치에서부터 밀린 남자친구는 한 방에 밀려났죠. 남자친구의 부모님, 두 분 다 필사적으로 저희 가족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실언했다며 거듭 사과를 하셨으나 이미 다 끝난 판이었습니다. 영수가, 나는 네 아버지 고물상 트럭 타고서 가련다. 한우집 앞에서 보자. 엄마가 유쾌한 걸음걸이로 1톤 트럭의 조수석에 올라타셨고요. 남자친구가 이제는 아예 엉엉 울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으나 저는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주고서 오빠와 새언니의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셋이서 남자친구네 가족들 욕을 얼마나 했던지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속이 아주 후련해지더군요. 그날 먹은 한우 고기가 평생 못 잊을 수준으로 맛있었고요. 다들 저를 탓하지 않고 도리어 위로를 해줘서 눈물나게 감동이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친구하고는 헤어졌어요. 후회로 몸부림치던 그놈하고 깨끗하게 결별을 했고요. 결혼 생각 없이 귀여운 조카가 자라는 모습이나 흐뭇하게 지켜보던 저는 어쩌다가 다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설마 제가 학창시절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서영인의 사촌동생과 결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서영인의 집안이 전부 머리가 좋거든요. 제 남편도 예외는 아니라서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간 전형적인 성공 코스를 밟은 인물이랍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두 딸 아이의 엄마가 된 저인데요. 아이들한테 항상 공부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속으로는 아이들이 제가 아니라 자기 아빠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건 비밀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남편이 하도 보내보라고 해서 보내봐요. 솔직히 너무 재미있는 사연이거든요. 글이 엉망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 완전 현실판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냐며 배꼽을 잡고 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길 수 있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로 진지했던 기억이 있네요. 문제의 발단은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솔직히 연애 경험이 짧고 많았던 저한테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깊이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아도 누군가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별로가 아닌 이상 다 받아줬고 몇 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질려서 제가 먼저 걷어차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무척 어렸던 시절에만 부릴 수 있었던 패기였던 것 같아요. 철없는 이야기지만 당시 친구들이랑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지, 만난 남자를 몇 번이나 찾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중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아무나 만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망나니처럼 살았던 20대 초반 시절은 지나갔으니 이제 조금 더 성인다운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게 웬걸? 제 매력도 20대 초반까지만 먹히던 건지 아니면 눈을 너무 높여서 그런 건지 중후반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괜찮은 남자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친구야, 나 이러다가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냐? 에이, 걱정하지 마. 2년이면 만나게 되겠지. 모르겠다. 난 좀 불안하다. 이러다 진짜 노처녀가 될지 어찌하니? 몇 명을 만났는지를 자랑했던 과거의 영광이 울고 가게 생겼지만 당시 저는 정말로 이러다가 평생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깔깔 웃으며 즐기고 놀던 친구들은 지금도 괜찮은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늘 그 안에서 저만 솔로였죠. 다 같이 만나는 친구가 5명이었는데 어쩌다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놀게 되면 맨날 한 명씩 미안, 실은 나 이따가 저녁에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어. 어? 나도 그런데 같이 나가자. 하며 한 명씩 자리를 빠져나가 결국 저 혼자 남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쁜 기집애들.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뒤로 저는 무려 5년 동안이나 솔로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아무 남자나 만났으면 연애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알콩달콩한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제대로 된 사람, 즉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 좋은 남자들은 이미 임자가 있거나 여자가 아닌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있잖아요. 그게 진짜였는지 그나마 좀 이 사람 괜찮은데? 한번 꼬셔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다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절반이라는데 왜 내 짝이 될 남자는 없는지. 점점 다급해져서 소개팅도 받아보고 부모님 소개로 맞선까지 나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 결혼은 글렀구나.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남자들 안 만나는 건데. 나 어떡하면 좋아? 웃기지도 않은 후회를 하고 있던 중 저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자치고도 꽤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그 섬세함이 제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갑작스럽게 휙 부는 가을바람에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진짜 누가 짜고 치는 것처럼 제 뺨을 착 때린 뒤 발 앞에 툭 떨어졌죠. 하필 또 꽃무늬 손수건이라 저는 당연히 지나가던 여자분이 떨어뜨린 줄 알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는데 제 앞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선
손수건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 실제로 보면 더하지만 정말 곰 같은 덩치입니다. 키도 크고 예전에 운동선수로 해서 골격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이 분홍 꽃무늬 손수건이라니. 솔직히 꽃무늬 손수건 같은 거 누가 가지고 있든 촌스러워서 정말 싫어하는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여뻐 보였는지 믿져야 본전이다 싶은 마음으로 손수건 주워줬으니까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하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에 비해서 숫기가 없고 연애도 얼마 못 해봤던 남편은 얼떨떨하게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게 되었고 그때를 계기로 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들이댔어요. 수성씨, 오늘 뭐 하세요? 저랑 데이트할래요? 이 근처에 맛있는 밥집 생겼다는데 수성씨, 저랑 다녀와요. 제가 하도 적극적으로 나오니 남편은 대부분 그런 저한테 휘둘려서 얼떨결에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방식이었지만 뭐 결국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얼마 안 가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약 3년 뒤에 진지하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나 너무 떨려 자기야. 우리 부모님 당신 엄청 좋아할걸? 당신 같은 남자가 이상적인 사위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처음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엄청 불안해하길래 안심을 시켜줬는데 역시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휴, 성격도 좋아 보이고 인사성도 바르네. 역시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 하나 있다니까. 내가 뭘 했어요, 여보. 괜찮은 사람이랬죠? 당신 주책 맞게 그러지 좀 마. 얼른 과일 들어요, 편하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분위기는 완전 화기애애했어요. 속으로 내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죠. 그리고 저 역시 같은 이유로 시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나 보네 하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흔히들 결혼하기 전에 누구네 집안이 부족하다느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사위 재력이 별로다느니 이런 얘기들로 파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해 저희는 너무 순조로웠죠. 자기야, 우리 정말 결혼할 운명이었나 봐. 다른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잡음도 많다던데 우린 부모님들 반대도 없으시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얼른 신혼집부터 알아보자.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신혼집은 어디에 할지 청첩장은 어떻게 꾸릴지 생각을 하면서 정식 상견례 날짜도 잡았는데 저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부모님에게 한치의 반대도 없이 인정을 받은 만큼 부모님들끼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저희 결혼이 흔들릴 만한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시죠.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에 들어와서 시부모님 얼굴을 본 엄마의 얼굴이 잔뜩 굳어지더니 무슨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말을 하고는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부모님 얼굴을 봤는데 시어머니 역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엄마가 나간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기분 좋게 상견례하러 온 자리에서 졸지에 드라마를 한 편 찍게 된 저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엄마가 나간 곳과 시어머니 표정 사이에서 열심히 눈치만 살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저렇게 막무가내로 구시는 분이 아닌데. 엄마, 기다려봐. 일단 시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엄마를 붙잡아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 혼자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미 멀리까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헐레벌떡 뛰어가서 엄마를 잡고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전에 없던 엄격한 표정으로 내가 너 남편 될 사람한테는 악감정이 없는데
너 시어머니 될 사람 때문에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너 빨리 쟤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알아봐. 라며 제 손을 뿌리치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그게 뭔 말이냐고.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결혼 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나게 생긴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다시 식당에 들어갔고 슬쩍슬쩍 곁눈질하던 아빠가 귓속말로 대체 무슨 일이야? 네 엄마 왜 저래?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쩍 남편을 쳐다봤지만 어쩐지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영 표정이 안 좋고 시아버지 역시 미어캣이라도 된 것처럼 시어머니와 저희 쪽 눈치를 보기에 바빴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선 그러시더군요. 그럼 파토가 난 것 같으니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고우시던 시어머니마저 그렇게 나가버리셨어요. 당연히 그날 상견례 자리는 완벽하게 파토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는 저와 아빠는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집까지 왔지만 아무래도 결론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씩씩대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희가 온 걸 분명히 알 텐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상태로요. 평소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성격이지만 그런 엄마가 화가 나면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에 저랑 아빠 모두 서로를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아빠가 좀 물어봐. 네 결혼인데 왜 내가 물어봐. 네가 물어봐야지. 라며 엄마에게 말 좀 걸어보라고 성화했습니다. 결국 결혼 당사자인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 옆에 슬쩍 앉아서는 엄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낸 거야?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라.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뭐 때문인지 알고 헤어져야 할 거 아니야. 라면서 최대한 엄마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시어머니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 기집애가 나랑 같은 고등학교였는데 아주 빌어먹을 기집애야. 학창시절에 맨날 약한 애들 괴롭히고 틈만 나면 사이좋은 애들 이간질해서 싸우게 하고 성질머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반에서 쌈딱이라고 불렀다. 우리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어머니라 하지도 마. 얼마나 나쁜 기집애였는데. 내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걔 이름을 못 잊는다. 박춘자! 언제나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는 시어머니였기에 도저히 엄마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착한 시어머니가 쌈딱이라니. 어리둥절하면서 쌈딱과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연결지어 보려고 머리를 굴리는데 엄마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렸다는 듯이 그런 기집애 밑에서 자란 아들이면 알 법하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해. 라며 아까의 의견을 확고히 했습니다. 아빠한테 엄마 좀 맡아달라고 한 다음에 저는 슬쩍 눈치를 보다가 나와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전화를 받은 남편도 종일 시어머니한테 시달렸는지 잔뜩 지친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는 30분 뒤 자주 데이트하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수성이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도 그래가지고 엄마 설득하느라 지금까지 진땀 빼고 왔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 학교에 엄청 잘생긴 총각 선생님이 부임했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되었던지라 다 나이 먹고 배 나온 아저씨 선생님들, 히스테리 심한 아줌마 선생님들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유일한 젊은 선생님이라고 했죠. 원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번씩 짝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어린 나이에 그 총각 선생님이 너무 멋져 보여서 혼자 몰래 짝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총각 선생님은 시어머니가 학생으로서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간식도 챙겨주고 잘 대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역시나 총각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 시어머니를 편애하는 게 보이자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요즘 말로 왕따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는 어머님이 매일 친구들 이간질 시키고 싸우게 하고 약한 애들 괴롭혔다고 하던데 왜 두 분이 이렇게 말이 다르지? 저희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해결은 안 됐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엄마는 너 그 녀석이랑 헤어졌지? 라면서 저를 채근했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남자친구네 집도 별다를 거 없었을 겁니다. 정말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로 인생에서 오직 서로만을 믿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결심하고 있었던 건데 정말 운명의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라도 한 통 하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너 지금 걔랑 전화하려고 그러지? 걔랑 한마디라도 전화하는 거 내 눈에 띄었다가는 봐? 라며 제 모든 연락을 하나하나 감시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기는커녕 연락 한 통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처럼 남편과 가끔 가다 메시지 하나씩을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수성 씨, 그쪽은 어때? 그대로야. 가망 없어 보여. 너는? 나도. 실제로 그 당시 제가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이걸 누가 당장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을 문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엄마든 시어머니든 단 한 분이라도 조금 파고들 틈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텐데 진짜 엄마야 원래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도 성격이 어지간히 완강하고 고집이 강하신지 정말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시아버지도 저희 아빠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날 이후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펑펑 울었어요. 엄마한테 결혼 안 시켜주면 평생 밥 굶을 거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도 해봤습니다. 그래,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엄마, 그게 딸한테 할 말이야? 나 정말 밥 안 먹을 거야? 이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진짜 안 먹을 거라고. 하지만 호기롭게 내뱉은 말과 달리 비록 얼마 안 가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엄마 앞에 드러누워가지고 애처럼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엄마 일은 과거잖아. 나는 현재야.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엄마의 과거사 때문에 내가 발목 잡혀서 결혼 못하면 좋겠어? 엄마 그럼 행복해? 제발. 지금 생각하면 쪽팔리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콧방귀 한 번 뀌지 않고 절 무시했습니다. 정말 저희 엄마 대단하죠? 너희 엄마가 저렇게 마음 안 돌리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 마라. 밤이면 아빠가 들어와서는 저를 위로해줬지만 그리 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그 연락을 받았을 땐 희망적인 연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저를 다시 보자고 할 이유가 없으시니까요. 전 일이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약속 장소로 뛰어갔고 얌전히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서로 음료를 주문하고 한참을 침묵 후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떼셨어요. 얘야, 미안하지만 우리 애랑 헤어져라. 결혼은 너희 둘끼리 하는 게 아니고 집안끼리 하는 거다. 근데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얽혀있는 이상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당황스러움에 입술까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저랑 수성 씨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 누구보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허락도 해주셨고요. 나도 말을 번복해서 미안하구나.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란다. 미안하다. 그럼 그렇게 알고 나 먼저 들어가마. 절 그렇게 예뻐라 해주셨던 시어머니는 정말 엄한 표정으로 저 답만 남기시곤 일어나 버리셨어요. 그때야 전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현실로 다가오면서 참혹한 심정이 되었어요. 어떻게든 결혼 당사자들이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결혼은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두 분 사이의 골이 너무나 깊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해 속상함을 털어놓으며 엉엉 울고 말았어요. 남편 역시 자기 딴엔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듯 보였지만 시어머니가 절 만나 그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충격이 커 보였어요.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일단 마음 잘 추스르고 돌아가 있어.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게. 전 솔직히 엄마에게도 섭섭했어요. 아무리 제가 남편이랑 헤어지기를 원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겨우 부모님 말 하나로 이별을 하겠어요. 그게 힘들 거란 걸 뻔히 알면서도 엄마가 제 사정을 하나도 봐주지 않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덕분에 아빠는 엄마와 저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엄마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엄마가 워낙 완강하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통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눈물만 늘어나고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에게 너무 화가 나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다. 근데 아무리 엄마라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랑 시어머니 두 분이서 푸셔야 할 문제이지 왜 자식들 결혼식까지 망치려 들어? 엄마, 내가 이대로 결혼 못해서 노처녀로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나서면 엄마도 한 발 물러서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곧이어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웃집의 목소리가 들릴세라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노처녀로 있어. 뭐? 그런 시어머니 둘 바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넌 걔가 얼마나 지독한 기집애인지 몰라서 그래. 아마 너 시집살이도 엄청 시키러들 거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니? 걔한테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쯤 되자 제 눈엔 엄마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었고 이젠 제 의사 따위 존중할 생각은 없으셨죠. 살갑던 모녀 사이는 그렇게 냉기가 철철 흘러 넘쳐버렸어요. 엄마와 전 서로 눈만 마주쳐도 노려보기 바빴고 언젠가부턴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시던 아빠가 결계 어린 표정을 하고 제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아빠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보마. 대책? 무슨 대책이 있어?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평소에 하루에 5끼도 거뜬히 먹고 간식도 챙겨 먹을 정도로 대식가였는데 하루에 한두 끼만 간신히 챙겨 먹고 남은 시간은 맨날 울기만 하니까 정말 단기간에 살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할 때는 안 되더니 잠깐 새에 홀쭉해진 저를 보고 아빠는 정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평소 저를 위로한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빠만 믿으라고 했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별로 기대를 안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그러면서도 아빠가 대체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길래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나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기다리는데
아빠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여행 좀 다녀오자. 여행? 아니, 갑자기 이 상황엔 뭔 여행? 난 안 가. 어허, 가자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평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가족이라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를 빼고 다 커서는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가족여행이라니. 괜히 아빠가 원망스러워서 째려보던 눈을 치켜뜨자 아빠는 다 생각이 있다는 얼굴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제주도의 한 호텔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근데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삼엄한 엄마의 감시로 문자 보내는 것도 잘 못하고 있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희처럼 공항에서 캐리어를 들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랑 남편은 서로 발견하고서 어버버 입을 벌리고 놀라고 있는데 아빠가 그런 저를 보고 황급히 못 본 척하게 하더니 엄마를 데리고 셋이 공항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도 저와 아빠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쩐지 두 분이서 무언가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나랑 네 엄마만 나갈 거야. 내가 미리 저쪽 사돈어른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쪽도 가족여행 오게 만들었으니까 내 어른들끼리 잘 풀어보게 만드마. 아빠,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될까? 괜히 여기서 만나서 두 분 머리채라도 잡고 싸우면 어떡해. 지금 우리 엄마 표정으로 봐선 아빠가 이런 계획 세운 거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여행 간 곳에서 만나 하룻밤 동안 술 진탕 마시면서 풀면 3대에 걸친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어. 아빠만 믿어. 그러면서 아빠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저녁이 되자마자 저에게 미리 말한 대로 엄마를 데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빠가 어떤 방법을 써서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를 풀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예상한 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돼서 그날은 저 역시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이 되고 해가 중천에 뜬 늦은 오후가 되자 엄마가 아빠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엄마의 표정이 아주 사나웠어요. 엄마는 너 그놈 새끼랑 결혼하기만 해봐. 아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라고 말하더군요. 엄마의 막장 드라마 같은 대사에 저는 크나큰 좌절을 느끼고 아빠를 보았어요. 아빠는 제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잘 안 된 거야? 그게 잘 안 풀렸다. 아빠는 이 한마디를 하며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자신이 세웠던 이 길고 긴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죠. 처음 아빠가 시아버지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건의 시작이었죠. 자식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서로 아버지 된 도리로서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어른? 저도 마땅히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요? 아빠나 시아버지나 저희들을 꼭 결혼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엄마를 화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의 여행지에서의 우연한 만남이었던 거죠. 처음 아버지가 엄마를 데리고 간 식당에서 시어머니와 엄마 둘 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도망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리 그런 행동까지 예상했던 시아버지와 아빠는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막고서 빨리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라고 마구 밀었나 보더라고요. 그래, 뭐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 직전까지 이야기를 다 해놓고서 갑자기 변덕스럽게 굴면 애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의를 하자고, 상의를. 시아버지와 아빠가 동시에 그렇게 나오니까 시어머니 엄마도 별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정말 가시방석 같은 자리에서 한 잔, 두 잔 술을 기울이는데 술이 들어가서 더 솔직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 불편했던 감정이 더 많이 터졌나 보더라고요. 안사돈이랑 네 엄마가 그 사람 많은 식당에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데 가게 주인이 깜짝 놀라서 나와서는 112에 신고할 거란 걸 내가 간신히 말렸다. 어찌나 창피하던지. 아무래도 아빠 때문에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이걸 어쩌면 좋을지. 정말 아빠 말로 사태가 더 심각해졌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문자까지 보내셨어요. 이 결혼 결사 반대다. 네 엄마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아들과 헤어져다오. 문자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흘러나왔어요. 괜히 아빠가 나섰다가 완전히 사태를 더 악화시킨 꼴이었어요. 어찌나 앞이 막막하던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정신을 좀 차리고 난 후, 아빠의 말을 듣고 난 후 일단 엄마와 시어머니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성 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저희 아버지도 함께 동참하셨죠. 그렇게 저희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가 서로 말씀하셨던 일을 하나씩 나열해보고 조합해본 결과 두 분이 서로 오해를 하고 계셨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해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혼란스러웠던 와중 저희 예비 시아버지께서 한 말씀 거두셔서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고등학교 때 엄청 절친했던 사이로 알고 있어. 가끔 집사람 동창들 말 들어보면 말이야. 둘이 친했다가 그 남자 선생님이 끼어든 이유로 망가져버렸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동창들 말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맞아요, 아버님. 그게 좋겠어요. 저희는 시아버지의 말에 적극 동의했고 바로 동창분들을 만나 뵈었어요. 멀리 사시는 분도 있어서 다 만나 뵙긴 힘들었지만 다행히 이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시던 동창분이 이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실은 말이야, 춘자랑 정숙이는 고등학교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친한 절친 사이였어. 서로 속 얘기도 나누고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친구들보다도 서로에게 먼저 건넬 정도였으니까. 매일 농담 삼아서 자매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왔지. 근데 문제의 총각 선생님이 부임하고 나서 그 선생님을 짝사랑하느라 둘도 없던 절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춘자파, 정수기파에서 편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친구들이 마구잡이로 서로 이간질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지 않은 일도 부풀려서 상대방 귀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둘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가게 된 거야. 근데 걔네 아직도 서로한테 꽁에 있지? 그게 다 둘이 너무 친했어서 그래. 동창분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는 그제야 두 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오해였는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고맙게도 동창분께서도 역시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에게 말씀을 잘 해주시겠다고 했죠. 저희는 일단 동창분만 믿고 두 분이 화해하시길 기다렸어요. 허나 엄마의 표정은 어째 변함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여행을 계획한 아빠에게 엄만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빠도 매일 등이 꼬부라진 채로 다니셔야 했기에 저까지 눈치 보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동창분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를 잘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한 겁니다. 말도 없이요. 정말 그야말로 말없이 오신 거라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도 내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서둘러 문을 열어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선 대뜸 저희 엄마의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정숙이 너 나와봐라.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계속 그렇게 굴 거야?
아, 뭐가? 얘기를 해야 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은 다분히 희망적이었어요. 일단은 풀려고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말이죠. 저는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고 싶었던 한편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여러 번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차분하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만 알고 있던 비밀, 내가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거, 그거 네가 애들한테 말했냐? 무슨 말이야? 네가 말하지 않으면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애들이 그 다음부터 내 뒤에서 다 그 얘기로 수군거렸어.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화났던 거고.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는 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곤 자신이 그런 말을 왜 하냐며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내가 아무리 네가 나에 대한 험담을 늘여놓고 다닌다 해도 그런 말까지 했겠냐? 난 안 했어, 그런 말. 다른 기집애들이 어디서 알아가지고 그런 말을 떠벌리고 다닌 거겠지. 그럼 너야말로 말해봐. 너 내가 동네 오빠 민철이 좋아했다가 차인 거 네가 말했냐? 내가 절대 말하지 말라 했던 거 그거 네가 말했냐고. 참나, 내가 그걸 왜 말해? 난 알지도 못했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얘 좀 봐. 난 그 얘기를 다른 애한테 들었다. 너한테 들은 게 아니고. 너야말로 누구한테 말했는지 기억도 못하네. 그리고 내가 설령 알았다 해도 네가 그 오빠한테 차인 걸 뭐하러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니? 내가 그래도 너랑 제일 친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을 하고 다녔겠어?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럼 이년아. 그제야 엄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엄마 얼굴을 보더니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엄마의 눈가엔 조금씩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엄마에게 다가오더니 아무래도 내가 오해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도 주춤하더니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아마도 서로 상처가 되는 부분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던 게 이 갈등을 만들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갈등으로 오랫동안 서로에게 등을 지고 살았던 시간이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저런 오해가 없었다면 두 분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오래 절친한 사이로 지냈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허나 이렇게라도 화해를 하시니 그 순간에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그날 저희 집 옥상에서 술을 한잔하며 이 모든 회포를 푸셨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미안하다, 정수가. 내가 다른 누군 몰라도 널 오해하면 안 됐는데. 자식들 보기도 참말로 부끄럽다. 덕분에 두 분은 정말 누구 하나 죽일 것처럼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는 한편의 코미디 쇼를 찍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어머니는 약간 취기 어린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묘하게 정이 가고 좋았는데 그게 정숙이 딸이라니까 그랬나 보다. 며느라, 내가 아껴주마. 내 친구 딸이니 내 딸처럼 오래오래 아껴줄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뿌듯하던지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가 잘 모시겠노라고 답했답니다. 사실 학창시절 풋내나는 짝사랑 때문에 오해가 생겨 이렇게까지 몇십 년 동안 악감정을 가지고 살게 된 두 분의 사연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허나 다행히 그날의 계기로 두 분은 다시 친해져서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때쯤에는 두 분이서 사이좋게 손도 잡고 다닐 정도로 관계가 원만해지셨죠. 덤으로 이 두 분의 이간질하셨던 친구분들까지 모두 저희 결혼식장에 오셔선 눈물의 화해까지 하셨답니다. 거의 동창회를 방불케 하는 결혼식이었다고 할까요?
지금은 저희 결혼 3년째예요. 곧 저희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어쩐지 이맘때쯤이면 남편이랑 늘 우리 진짜 결혼하는데 고생했어. 그렇지. 라며 어머니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통에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저랑 남편 집 가족만 알고 있기는 아쉬워서 이렇게 사연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 시어머니랑 엄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가끔 두 분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랜만에 자식으로서 효도 좀 하려고 엄마, 내가 남편이랑 같이 갈까? 어머님이랑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게. 라고 물으면 엄마는 그런 제게 언제나 너는 눈치도 없이 자식들 있는데 어떻게 친구끼리 편하게 놀아? 괜히 올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라며 타박을 받는 게 일상입니다. 또 내심 저에게 고마워하기도 하시죠. 저와 남편 덕분에 오해를 풀고 소중한 친구를 얻으셨다고 하면서요. 저희의 결혼 일대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뭐든지 지나고 나면 추억이라고 지금 가끔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다 모이면 그때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웃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랑 엄마는 멋져가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처럼 행복하게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혹여나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처럼 옛날 친구들 중에 작은 오해로 사이가 멀어지거나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 사연 듣고 한 번쯤 손 내밀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두 분의 사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